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1월 30일,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서서 그 86번가 정광호 대표님하고 이제 한번 방송을 해봤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이게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또 시장도 되게 객관적으로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주식시장 요즘에 좀 그 뭔가 시장이 올라간다 이거보다도 뭐 요즘에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정감을 찾았다. 잘 버틴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잘 밀리지 않고 악재가 나와도 내성이 생겼고 뭐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먼저 보고서부터 좀 소개해드리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MSCI 그 리밸런싱 또 금리도 중요하지만 배당 자율화가 더 중요하다. 이건 은행 얘기고요. 백투더 베이직 IT 전망이고 내년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IT. 요새 2023년 전망이 되게 많아요. 삼성전기, HPSP, NC소프트, 그리고 2차전지,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이녹스, 한미반도체까지 오늘 한번 보고서를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보고서 보시면 그 오늘 사실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는 편입이 됐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요 10개 있죠. GS건설부터 편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뭐 주가에 그런 건 반영은 됐지만 LG엔솔은 이제 유동 비율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비중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벤트는 끝나니까 저거 이제 편입되니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단지 수급 이슈예요. 그래서 저건 펀더멘탈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저거 편입되니까 호재고 편출되니까 악재고 막 그렇게 생각은 절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편입되고 편출돼서 이제 오늘 종가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아마 0.08% 정도 감소할 걸로 전체 비중에선 증시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 어제 은행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금감원장이 은행의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은행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정부가 이제 간섭 안 하겠다. 그래서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좋았는데 그동안 은행은 안전합니다. 배당도 많이 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뭐 주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제 금감원장이 저 멘트가 나오니까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업종은 어쨌든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연말까지 배당 메리트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가 흐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규제 이슈가 좀 해소된 게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투더 베이직 클래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년도 업황 IT 쪽인데 내년에는 세트 비즈니스 뭐냐면 이제 완성품, 스마트폰, 뭐 PC, 가전제품 이게 하나의 완성품이잖아요. 요걸 세트라 그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걸 만드는 회사가 부품사죠. 나눌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세트 비즈니스가 이제 바닥을 탈출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반기부터 좋아질 것 같고 하반기는 선진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세트업한 개선을 시작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로 코로나 완화하니까. 그리고 이게 상해, 심천, 정저우 공장도 이쪽에 그 주변을 폐쇄했다가 오늘 풀었어요. 규제를. 그래서 중국도 이제 서서히 방역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봉쇄 조치 때문에 판매도 안 되고 소비재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스마트폰이 29%나 감소했고 1분기에 8월 누적으로도 22%, 9월까지도 계속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IT 하드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폰인데 중국에서 계속 역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 3월 양해를 기점으로 살아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OECD GDP 성장률이 올해 3.3인데 내년엔 4.6으로 올라갑니다. 기저가 생기죠. 그래서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또 선진국이 좋아집니다. 그럼 내년 전체로 봤을 때 상반기는 중국,
하반기는 미국, 유럽을 본다면 우리가 IT 경기를 나쁘게 볼 필요 없죠. 올해는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런 게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꺾이죠. 물가 꺾이면 또 소비도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23년 1분기에는 스마트폰은 또 반등은 시작할 것 같고, PC도 좋아지고 TV도 좋아지는. 요즘에 LG전자가 좀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워낙 안 좋았잖아요, 사실 LG전자가 TV 때문에. 근데 TV나 PC가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일단 방향성 면에선 좀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연간으로 탑픽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인텔 이렇게 일단. 근데 인텔이 들어간 게 좀 의외죠. 많은 분들이 인텔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국투자에서는 인텔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점유율도 올라갈 것 같고 2등, 2, 3등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모바일형 DDR5, 서버형 DDR5 이걸 판매를 늘리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EUV 공정을 한 세대 앞서 적용을 이미 했죠. 그래서 이 원가 경쟁력에서 좀 앞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적은 D램 가격이 올라가야 이게 상승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년 3분기고 주가는 이걸 선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초부터. 근데 이게 뭐 꼭 이렇게 된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냐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변수는 생겨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너무 안 좋았고 내년에 기저도 있고 중국이 살아나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면 제일 수혜를 많이 받는 건 삼성전기입니다. 전자보다. 그래서 올해 되게 안 좋았죠. MLCC 안 좋고. 근데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적이 증가한다. 재고가 줄 거래요. 그럼 주가 역시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PC, TV에도 부품이 들어가니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또 더 좋아진다. 이런 그림으로 봐주시고, 인텔은 이제 PC하고 서버 투자 증대 수혜 예상인데 PC도 좀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요. 기업형 점유율이 좀 인텔이 높아서 이 부분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내년에 드디어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그 말도 많던 이게 드디어 출시를 합니다. 1월 10일 날. 그리고 중국이 동수서산이라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질 거예요. 서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정책인데, 그 인텔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중국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일단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좋아지는 그림으로는 좀 전환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이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방향성은 좋아지고요. 그럼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IT 업종도 이제 올해 너무 고생하셨고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은요, 업황도 업황인데 이걸 좀 세분화했어요.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그 23년 전망해가지고 IT 첫 번째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비슷하죠, 상저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중국 쪽은 먼저 좋아질 걸로 봤지만 아무튼 상저하고로 보고 있고, 3분기 이번에도 역성장했죠. 전분기 대비해선 성장했는데 전년 대비해선 여전히 역성장, 5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고, 스마트폰 시장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되게, 저는 이거 읽고 아 이렇구나, 이래서 안 좋았구나, 이걸 좀 느꼈던 게, 한번 설명해드리면, 연말만 되면요, 모든 조사기관 아니면 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이요, 내년 전망을 다 좋게 해요. 그래서 재고를 쌓아요. 내년엔 올해보다 많이 팔리겠지, 연말마다. 그래도 부품을 공격적으로 일단 확보를 해놔요. 그럼 일단은 내년에 1,000만 대 팔리겠지, 이렇게 해서 1,000만 대 그 이상분을 이제 미리 확보해 놓는 거죠. 그래서 부품 재고가 축적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가 현실화 되질 않아요. 생각보다 실수요가 안 좋습니다. 올해는 더 안 좋은 게 전쟁, 제로 코로나, 인플레, 금리 인상. 이 네 개가 겹치니 올해는 뭐 최악이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더 컷, 주문 축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많이 내용들 보셨죠? 주문 축소, 주문 축소. 대량의 재고를 축적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는 왜 이걸 반전을 기대하냐면,
일단 첫 번째가 내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도 어쨌든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회복될 거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내년에 좀 없겠죠. 우리 전쟁이나 지역 봉쇄. 그리고 수요가 그동안 줄었잖아요. 근데 이연 수요가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미뤄뒀던 수요가 스마트폰 사려고 했던 사람이 계속 못 사기도 하고 미뤘는데 이게 이제 밀렸던 걸 다시 소비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뭐 엄청 좋다 이거보다도 올해 못했던 걸 내년엔 좀 소비하는 그게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판매량이 회복되면요 재고가 줄죠. 예, 그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 재고 따라가요 주가가. 재고가 감소하는 거는 긍정적이고 또 이 IT 재고와 매크로 경제 지표는 이 경기에 그만큼 민감한데 상관관계가 0.8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과 달리 이 세트 업체들이 내년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빌드업. 예. 그래서 이게 작년과 다른 거예요. 지난 몇 년간은 내년에 좋을 거야. 그래서 막 쌓아놔요. 장사 잘 될 줄 알고. 이만큼 올해 1000만 개, 1100만 개 만들어야지. 근데 알고 봤더니 800만 개. 이 정도밖에 안 팔려서 망했죠. 근데 올해는 내년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당해보니까, 야, 재고 좀만 해놔. 그래서 애초에 700에서 800만 대부터 시작을 해요.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나쁠 게 없죠. 예.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이미 출하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보다 빠른 연말 1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1분기에 재고가 좀 감소할 수도 있대요, 실제로. 예. 재고가 좀 수축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소로 갈 텐데, 그래서 기존과 다른 사이클 예상하고,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폰이 크게 안 팔리더라도요, 애초에 그냥 적게 출발을 하니까 나쁠 게 없다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되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기대를 하거나 재고를 많이 쌓아놓으면 안 팔렸을 때 문제가 큰데 애초에 이제 그런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안 쌓아놓으니까 뭐 스마트폰 그냥 유지만 해도 내년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재고 감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MLCC 쪽인데 MLCC는 확실히 자동차 쪽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 MLCC 삼성전기부터 일본의 무라타까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재고 많고 주가는 안 좋고 일본의 TDK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 경쟁사인데 주가 이익 다 좋았어요. 이 회사만. 왜? 이 회사는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비중이 43%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삼성전기가 10% 정도거든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게 무조건 좋다고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또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방향성은 자동차용이다 보니까 이 TDK라는 기업은 워낙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MLCC가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계식이 아니라 이제 전자식이고 그걸 데이터 처리하려면 많은 칩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려면 다 MLCC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개에 쓰이던 MLCC가 전기차에 12000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여기 들어가면 3000개가 더 늘어나고요. 자율주행 기술에 따라서는 3000개가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가격도 훨씬 비싸요. 기존 IT보다. 네. 그리고 MLCC 수출 금액과 상관관계가 높은데 주가가 이 전체 시장의 40%가 스마트폰인데 이게 이제 아까 보셨죠. 재고가 줄면서 회복될 것 같다. 그럼 MLCC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 3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가파른 MLCC 수출 금액 상승이 가능하다. 주가는 그걸 2에서 6개월 선행하니까 그럼 내년 3분기면 7월이니까 뭐 6개월 선행한다면 내년 1월이나 2월부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 15가 울트라 폴디드 좀 이거 예전에 한번 자화전자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자화전자가 폴디드 좀 있죠. 이게 잔망경. 이게 스마트폰 뒤에 그 광학 줌을 넣는 거예요. 3배짜리. 근데 그걸 넣으면은 갑툭튀가 되겠죠. 막 렌즈가 튀어나오겠죠. 이걸 옆으로 눕혀요. 그래서 그 폴디드 줌을 만든 건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자화전자, LG이노텍, MC넥스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이 이거 채택할 것 같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죠. 예, 그동안 사실 이 폴디드 줌도 이 채택이 되던 데가 있었어요. 갤럭시 S, 화이. 화이가 퇴출돼서 시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에는 80% 성장한 4,700만 대, 24년에는 1억 130만 대로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주요 공급사는 LG노텍, 삼성전기, MC넥스, 자화전자, 액트로, 옵트론텍.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핵심은 LG노텍하고 자화전자예요. 저 두 개 기업이 좀 가장 애플 벤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장 카메라는 앞으로 성장을 하고요. 거기에 센서가 들어가죠. 센서거든요, 센서. 이제 앞을 감지하고, 예, 경고도 해주고. 이 중에서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죠. 색상 인식이 가능한 유일한 센서니까. 그리고 테슬라나 이런 주요 업체들이요, 카메라로만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을. 그래서 앞으로 25년에는 카메라 전체 시장 내에서 자동차 비중은 22.8%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벨 2, 지금은 이제 레벨 2 자율주행이 많아요. 근데 6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올해 말부터 출시되는 레벨 3는 10개 이상 탑재가 되고, 그리고 단지 우리가 보는 뷰잉 카메라가 아니라 센싱, 예, 그러니까 앞을 전방을 주시해서 경고음도 날려주고 안으로 데이터도 보내주고, 예, 이런 이제 뷰잉 카메라.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 요즘 나온 차에는 또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옵션이기도 하겠지만 그 앞에서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시야를 딴 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고 메시지를 줘요. 예, 그것도 이제 센싱 카메라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쓰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VR, AR 기기도 당연히 보급 확산됩니다. 애플이 내년에 내놓으니까. 그래서 2007년 아이폰 출시 초기에 애플 주가가 134% 급등했는데 그때 아이폰 비중이 2.5%밖에 안 됐어요. 스마트폰은 3.4%밖에 안 됐어요. 전체 시장에. 그렇게 작았는데도 주가 급등했죠. 왜? 스마트폰이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AR, VR도 아직은 작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애플이 출시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뉴프렉스, LG노텍, 나무가라는 기업이 좀 주로 관련 기업이고, DDR5 이제 내년에 1월 10일 날 사파이어 레피즈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죠. 예. 그래서 TLB, 심텍, 대덕전자, 해성 DS에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전체 한번 그림 그려주시죠. 그러니까 한국 투자랑 메리츠 의견 뭐냐면 내년에 중국 좋아진다. 그 스마트폰도 회복된다. 그래서 적어도 3분기부터 회복되면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주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PC나 가전도 잘 팔릴 것 같다. 회복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잃을 게 없는 거죠, 스마트폰도. 왜냐면 이제 재고를 줄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IT 부품으로는 MLCC, 카메라, XR 기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OLED 소재도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OLED, 노트북에도 이제 OLED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LCD 대신에. 저쪽도 커지겠죠. 24년부터.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IT는 좀 정리가 되셨죠. 예,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기는 KB증권의 이창민 연구원이 목표 주가 19만 원. 안 그래도 이제 요 보고서가 좀 나왔고, 주요 매출의 61%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업황이 좋아야 돼요, 일단은. 자동차 비중은 늘리지만 아직은 적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여기도 비슷한 얘기죠. 하반기 업황 회복. 그럼 3반기에 재고 조정 마무리되고 주가는 상반기. 그러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이죠. 예. 그리고 MLCC가 전체 영업이익의 72%. 근데 MLCC가 뭐냐면 전기를 이렇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일정량 내보내는 댐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전류를 방출했다가 막았다가 방출했다 막았다. 일정하게 흐르도록 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2G 폰에는 200개인데 5G는 1000개가 들어갑니다. 삼성전기는 무라타에 이어 세계 2등이고요. 자동차 비중을 지금 10%까지 늘렸는데 요거를 한 3년 후에는 25%까지 확대할 것 같고, 그 다음 기판도 하죠. 카메라도 하고 기판도 하는데 기판은 주로 서버용이나 자동차용 기판, 패키지 기판, 플립칩 BGA라는 기판을 만들죠. 그리고 이 자꾸 적자나고 돈 안 되는 FPCB 사업을 정리했고요. 예. 그리고 고부가 제품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가 이걸
이제 제거를 하니까 좀 수혜받던 기업들이 뭐 코리아 서킷, 뉴프렉스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았죠. 그리고 가장 부가가치 높은 서버형 패키지는 4분기부터 양산이 된다. 근데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MLCC니까 MLCC가 언제 돌리느냐인데 어쨌든 내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는 거 상반기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HPSP는 삼성증권의 이종욱 연구원님이 목표가 18,000원 제시했고 독점 장비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쟁력은 뭐죠? 누가 싸게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 회로선 우리 미세화 배웠죠. 선폭을 줄여요. 그래서 2007년에 인텔이 하이케이 아시죠? 우리 배웠죠. 소재 요 구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줄이는 거죠. 미세 공정 쪽으로 가는 건데 트랜지스터의 이제 절연막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있거든요. 전기가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모으고 이 전하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전류가 누설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이 보호막으로 절연막으로 SiO2를 사용했는데 이게 미세 공정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 크기가 작아지고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절연막이 막 뚫리고 자꾸 누설 전류가 생기고 밖으로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두께를 얇게 하는 방안으로 대응했지만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이케이를 써버린 거예요. 미세 공정에.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하면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유전율이 높은 소재. 우리 배웠죠? 이걸 전류를 못 빠져나게 일렬로 세운다.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게. 그 누설 전류 차단, 얇게 만들 수 있고. 요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혁신적인 개선을 가져온 건 사실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절연막과 이 웨이퍼 사이에 결함이 발생한대요. 또.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고압 수소 열 처리 장비가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금속 공정을 마치고 3에서 4% 정도 수소 농도를 포함하는 성형가스로 400에서 450도 환경에서 열 처리를 그러니까 예전 제품 있죠. SiO2를 이용한 거는 한 400도에서 수소 농도도 3%밖에 안 돼요. 거기서 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함을 그러니까 열 처리라는 건요. 이 외부 표면에 결함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그 약간 뭐 우리 상처 났을 때 소독해 주는 것처럼 약 바르고 그런 건데 하이케이로 소재가 변하면서 계면 결합이 이제 이것도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요. 기존의 열 처리 장비 공급 업체들은요. 600도 이상의 고온을 활용해서 그럼 거기에 금속선들이 녹아버려요. 너무 뜨거우니까. 하이케이를 이거 썼더니 단점이 너무 고온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메탈이 변질되고 녹아버리고 그래서 16나노 이하로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이게 고온 장비는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저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부합된 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450도 이하로요 저온에서 공정이 가능하고 성능도 10에서 15%나 올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미세 공정을 계속 권유를 하거든요. 예. 근데 기존의 고온 열 처리 장비는요 5% 미만의 낮은 수소 농도에서 이걸 했어요. 근데 동사의 고압 수소 장비는 100%입니다. 수소 농도가 되게 높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온도를 낮춰요. 그러니까 수소 농도가 높으면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이게 비메모리에서만 사용되다가 이제는 메모리에도 비메모리, 메모리 같이 사용합니다. 낸드도 활용도가 되게 높아서 단수를 많이 쌓을수록 이게 또 필요하대요. 오류가 발생하니까 자꾸.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200단 이상의 공정에서는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가 DDR5에도 이걸 채택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DDR5 모바일용 여기에 이제 하이케이용 소재를 쓰고 있는데 그러려면 수소 장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이케이가 이거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쓰여야 되는 공정이 앞으로 늘어나요. 왜냐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니까. 그럴 때 옛날엔 비메모리만 했는데 이제 메모리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가 필요해요. 그 결함을 제거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어쨌든 수요는 앞으로 비슷하게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업황 다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투자 줄일 것도 같고 하이닉스 줄일 것 같은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냐면 삼성도 CL 퍼스트라 그래서 1년에 한 개씩 공장을 짓습니다. 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년에 설비 투자가 18년 대비해서 10배나 늘어갑니다. 그런 플랜도 제시했어요. 예. 그리고 TSMC는 지금 3나노 공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기술 투자를 못 줄여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안 좋지만 상황이 중국 규제에도 비메모리 쪽 수요 늘어난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아무튼 각국이 또 이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강연회가 오늘 하나 있어가지고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갔다가 지금 왔고요. 요거 하다가 지금 끊고가지고 다시 좀 계속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은 좀 불확실하지만 기술 진화, 그러니까 업황은 안 좋지만 기술에 대한 이제 진화는 명확하고, 그래서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 같은 이제 공정 장비인데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 수소 농도가 있으면 낮게 온도를 유지해서 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그 금속들이 녹아버리니까 그런 걸 이제 그 해줄 수 있는 업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또 없어요. 지금 경쟁사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또 이걸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특허도 30개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피해야 되고, 안전 인증 받을 때 2년 걸려요. 그리고 이거 인증 받고 나서 또 2년간 고객사랑 테스트를 또 해야 되니까 한 3, 4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품질 테스트 기간만. 그러니까 뭐 지금 만들어도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장비도 하나 있는데 습식 산화막 장비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기술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싼 건 아닙니다. 이게 뭐 HP, SP를 한번 이게 보시면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뭐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는 장비나 이런 쪽 막 PER 5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비싼 편이죠. PER이 15배, PBR은 8배나 됩니다. 근데 ROE가 무려 70%. 이게 좀 ROE가 70%는 좀 말이 안 되죠. 너무 과도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익이 엄청나니까요. 근데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만큼의 밸류를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래서 한번 꼭 공부해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는 목표주가 51만원 유지를 해줬고, IP를 갖고 있죠. 그 소니의 대표적인 이 IP가 게임입니다. 호라이즌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인데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NC가 만드는 거죠. 또 게임을 우리나라 방식으로. 근데 이 게임은 2천만 장이 팔렸던 게임으로 대박 게임 중에 하나예요. NC가 소니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업체들하고도 이런 거를 협력하는 걸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건 좋은 거죠. 왜냐면 IP가 리니지 외에는 아주 화끈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또 화끈한 IP를 가져오면, 뭐 핫한 IP를 갖고 온다면 뭐 NC 입장에서도 나쁠 게 전혀 없죠. 이제 콘솔로도 내년에 가고 PC 또 이제 해외 시장 이런 것들로 전략 변화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대한 그림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니와의 제휴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투자자가 알아야 될 이슈 중에 오늘 나온 이슈 뭐냐면 실리콘 응급제라고 아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성장이 이제 둔화됩니다. 어쨌든 100%, 42%, 30%. 그래서 개화 초기 단인데 이 시장의 안에서도 성장하기 시작한 소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도 엄청 성장하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성장을 이제 못했던 대가 실리콘 응급제인데 이게 이제 막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자료를 쓴 것 같고요. 테슬라가 실라이온을 인수해 가지고 이 실리콘 응급제를 4680 배터리에 적용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체 생산 라인에서 이걸 활용한 양산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파나소닉, LG엔솔도 4680 배터리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아마 양산될 것 같은데 해당 배터리 중 일부에 요걸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포르쉐 타이칸 있죠. 전기차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LG엔솔이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 음극재를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 재료가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 많이 올랐었죠 옛날에. 그 폭스바겐은 이걸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고 BMW도 실리콘 음극재 언급을 했고 LG엔솔과 GM도 얼티엄셀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개발 협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대주전자 재료는 포르쉐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공장을 건설 중이고 그 실리콘 음극재를 내후년 말에 1만 톤, 25년도에 2만 톤까지 늘리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익률을 가이던스를 30% 이상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했고 실리콘 그러니까 음극재가 있어요. 흑연이죠. 인조흑연 흑연인데 여기다가 실리콘을 넣어요. 얼마? 5%. 그러면은 성능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충전 시간도 단축돼요. 5%를 넣으면요 충전 시간이 30분 정도로 끝나고 15%를 넣으면요 20분, 20% 넣으면 10분 내로 충전이 가능해요. 근데 저렇게 넣을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20% 넣었다가는요 배터리가 폭발해 버립니다. 저거 실리콘 음극재를 넣잖아요. 음극재에다 실리콘 넣으면요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많이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저거에 지금 5%인데 이걸 7%까지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런 거고 또 이 한솔케미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회사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반도체 회사죠 원래는. 근데 25년도에 대규모 양산 들어갈 거로 하고요. 내년에 일단 어느 정도 양산이 좀 되지만 본격적인 양상은 25년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 TRS가 이 사업을 해요. 이녹스의 자회사 TRS. 이녹스 첨단 소재 그 지주사 있죠. 그게 이제 이녹스인데 TRS라는 자회사가 이 실리콘 음극재 종류가 SiC가 있고 SiOX가 있어요. 좀 따로따로 있는데 이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Si 실리콘 음극재 원재료를 만들어요. 그게 실리콘 파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실제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전기차 40만 대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걸 2배 이상 늘릴 거라고 하고 있고요. 이 파우더는 흑연 음극재의 성능을 높여주는 겁니다. 주행거리를 늘려줘요. 이거 굉장히 좋죠. 양극재는 지금 성능 개선이 다 됐어요. 하이 니켈까지. 니켈이 이제 90% 이상 된 건데 니켈 용량이 늘어나면요.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음극재거든요. 음극재에서 이걸 늘리는 방법은 저렇게 실리콘 음극재를 넣으면 돼요. 그 원재료가 Si 파우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함량을 이제 5%에서 1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폭발 위험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10%까지 늘리고 저렇게 되면은 TRS의 Si 파우더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저게 많이 들어가니까 함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녹스란 기업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2차전지 소재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란 얘기인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건 성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명확하겠죠. 근데 이 중에 기술이 2개인데 결론이 안 났대요. SiOX 방식이 있고 SiC 방식. 저도 이게 이 중에 뭘 채택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고 SiOX 계열은요 용량은 SiC 계열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기업만 말씀드릴게요. SiOX 계열은요 지금 포르쉐에 납품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이쪽 계열이고요. SiC 계열은 SKC가 대표 주자입니다. 용량은 SiC가 더 우위인데 이제 충방전 효율도 그러니까 효율은 SiC가 낮고 용량은 SiOX가 좀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량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용량 차이는 크진 않고 효율은 어쨌든 SIC가 더 낫습니다. 근데 용량을 그만큼 잘 유지 계속 해주는 건 SIOX가 낫고, 스웰링은 뭐냐면 이렇게 부푸는 거 있죠.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요. 저걸 넣으면. 그러면은 저 리스크가 좀 있는데 요거는 SIOX 계열이 더 낫대요. 가격은 SIC가 더 싸요. 경쟁력이 있죠. 가격 경쟁력. 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게 더 대중화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MW는 25년도 상반기, LG엔솔과 GM의 얼티움셀은 내년 하반기,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은 내년 하반기 완공이 되고요. 이녹스차에서 TRS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2배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대주전자재료는 24년 하반기에 이제 1만 톤 규모가 되고요. 한솔케미칼은 본격 양산은 25년도. 그다음 SKC는 이제 SIC 요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요게 이제 24년 상반기경에 또 다공성 제품이라고 약간 이제 다르거든요. 그렇게 좀 설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은 이제 SKC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25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회사는 어디냐면 저기 대주전자재료하고요, TRS예요. 이 두 개는 실제 지금 만들고 있어요. TRS랑 대주가 좀 가장 빠르다. 근데 각각 성격은 달라요. 대주전자재료는 그 SIOX 계열이고 이쪽 계열이고, 예. 그리고 TRX 그 이녹스 쪽은 이쪽 계열이에요. 여기는 이녹스. 대신에 이거를 만드는 건 아니고 원재료입니다. 여기 TRS는 이녹스자에서는 그걸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뭐 고용량 배터리 장수명화, 고속 충전, 이런 게 이제 배터리 중요한데, 음극재는 충전 속도랑 배터리 수명에 연동이 되고 있는데, 배터리를 충전하면요 여기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리튬이온이. 예, 그러면은 이게 이동을 할 때 이 음극재 있죠. 음극재 흑연 있죠. 음극재 흑연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리튬이온이 이제 가서 위치를 해요. 예. 근데 이때 흑연의 이제 부피가 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건데, 그래서 이 부피 팽창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조흑연이에요. 인조흑연은 안정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인조흑연 역시 리튬 이온을 이렇게 많이 저장하기가 좀 힘들어요. 리튬 이온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 때 충전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리튬 이온들이 막 빨빨거리고 와요. 그림을 그려보면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가죠. 빨빨거리고 막 갑니다. 이온이. 이 둘은 만나면 안 돼요. 양극 음극은 분리막으로 돼 있는데 얘네가 막 전해질 통해서 와 갑니다. 충전할 때. 여기 음극재에 보니까 흑연들이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 안착을 해요. 하나씩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근데 저거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용량이 커지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 흑연은요 이렇게 되면요 얘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조흑연을 쓰는데, 인조흑연도 근데 대신에 이 리튬이온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야 너네 이쪽에 붙어 있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흑연이 6개당 리튬 1개를 딱 이게 가져가는 구조인데, 여기다 실리콘을 넣으면요 이 4개당 리튬이온을 무려 15개 나온대요. 10배가 높은 거예요. 이 용량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량 고출력, 이게 가능해져 버린 거죠. 대신에 이것도 부피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어요. 흑연 대비해서 무려 4배나. 그러니까 폭발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을 20%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폭발해요, 배터리가. 근데 LG는 내년에 10%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실리콘 음극재가 왜 필요한지. 실리콘이 단 많이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주행거리나 이런 걸 늘리는 용도인데,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SIOX, SIC 이런 계열로 하고, 예, 지금 두 개가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배터리 스웰링 현상입니다. 이게 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기 리튬이온이 이런데 여기 저장되는 거예요. 음극 쪽에.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거 바로 나왔는데, 이녹스란 이제 기업의 보고서고요. KB에서 김영겸 연구원님이 오늘, 근데 이 두 회사는 보고서 쓴 데가 다른데 공교롭게 또 이녹스는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TRS
SI 파우더 일단 연결이 되죠. 그래서 3분기에 120톤 수출을 했고 아직은 금액은 작아요. 매출이 19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실리콘 응급제는 3개가 있다. 산화규속에, 질화규속에, 질화규속엔 잘 모르겠고 탄화규속에. 최근 상용화가 제일 빠른 거는 이쪽이래요. 이게 왜냐면 대주전자 재료가 벌써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을 해서 그런 거고요.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응급제 부분 중에 실리콘 첨가제 비중은 5에서 8%인데 야 이걸 20%까지 늘린대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저거 늘리는 건 좋죠. 근데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안전을 좀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TRS의 경쟁력은 자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 폐 슬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폴리실리콘 있죠. 태양광이나 반도체 만들 때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데 그때 부산물이 나오나 봐요. 폐 슬러리. 이걸 이용해서 파우더를 제조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이게 미세할수록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TRS SI 파우더는 어쨌든 이렇게 500 나노미터까지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주력은요 600 나노미터인데 요걸 지금 500 나노미터까지 낮추는 개발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 중국 대비해서 우월한 기술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여기죠. 이걸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TRS는 국내 실리콘 응급제 회사인 H면 한솔케미칼 아닐까요? 그런 것 같은데 H는 한솔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현재 1200톤인데 내년에 3600톤. 여기는 더 높게 보네요. 아까 저 표에는 내년에 2배인데 이 보고서에는 3600톤이 써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 2025년, 26년까지는 월 1400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월 기준입니다. 이건. 그러면은 연 16,800톤이에요. 그럼 지금보다 10배 늘어나요. 25년 되면. 그만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내년에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녹스는 뭐 지금 솔직히 이제 자회사니까 좀 더 지켜는 보시되 아무튼 이녹스 우리 좀 오늘 저것 때문에 올라갔군요 벌써. 보고서 때문인 것 같은데 쫓아갈 필요 없고요. 공부는 하셨죠? 어떤 기업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2차 전지에서 마지막 남은 거예요. 제대로 못 올라간. 한 번도 시세가 제대로 안 났죠. 근데 대주전자 재료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못 올라가는 기업이 한솔케미칼, SKC, 요 이녹스거든요. 이쪽에서 우리가 한번 계속 기회를 한번 포착은 해보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쪽 2차 전지에 대한 공부는 제가 나중에 또 함께 배우기 시간에도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정말 긴 보고서인데 목표주가 18,000원이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제가 칭찬을 많이 한 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자주 해요. 이런 기업과 주주가 되면 좋죠. 거기다 기술력도 있고 이 회사 주력 장비가 비전 플레이스먼트라 그래가지고 절단, 세척, 건조, 씻어주고 조장 그 다음에 포장도 해주고 검사까지 해서 반도체를 이 웨이퍼에서 잘라낸 다음에 하나의 진짜 제대로 된 반도체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해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그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요거 세계 1등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중도 되게 크고 그래서 이제 요걸 MSVP라고 하는데 요걸 또 내재화까지 하고 있어요. 이익률도 좋고요. 이익률이 무려 35%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고마진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고 또 웨이퍼 소우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절단하는 장비인데 웨이퍼를 블레이드 이제 칼날 있죠. 그걸로 다이싱 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일본의 D사가 80%를 점유했는데 이제 여기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가 왜 올라갔는지 테슬라 때문에 올라갔다. 기억나시죠? 어제 그 스타링크 여기 내용 나와 있죠.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어제 루머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항공우주 산업에서 EMI 실드가 뭐냐면은 그 전자파 있죠. 이거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 장비입니다. 그 장비도 만들어요. 이 한미반도체가. 근데 저궤도 위성통신은 6G죠. 요게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데 이때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폐해주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거 전 세계 90%를 한미반도체가 만들어요. 그 장비를. 스페이스X가 앞으로도 위성을 많이 띄울 텐데 또 애플 아이폰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구조 요청이 가능해졌고,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죠. 예. 근데 비중은 이게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전체 비중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 장비가 가장 큽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멘텀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또 HBM이라고 있어요. 하이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넓은 광대역 폭의 칩입니다. 요 구조로 요즘에 가는데 기존의 폰노이만 구조래요. 기존 거는 옛날에 쓰던 거는. 그래서 메모리가 있고요, CPU가 있죠. 우리 PC를 보면 얘는 생각을 하고 얘는 속도를 좀 담당하거든요. 근데 둘 간의 연산 속도 차이가 좀 발생해요. 얘가 좀 확실히 빠르죠. 그럼 병목 현상이 생긴대요. 얘는 100을 뛰는데 얘는 80만 뛰면 병목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 전력 소모도 굉장히 많아지고 비효율적인 거죠. 거기다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가면은 데이터 처리한 양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폰 노이만 구조로는 이게 제어가 좀 어렵대요. 예. 그래서 이게 속도가 느려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클럭 수를 높인대요. 성능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발열하고 전력 소모가 또 많아져. 이를 해결하는 게요, 고사양 이 컴퓨터로 갈수록 HBM 구조를 쓴대요. AMD가 엔비디아에 부족했던 성능을 만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굉장히 넓은 대역폭이죠. 예, 요걸 쓰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적용을 하면 전력 소모, 발열도 줄고 성능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핵심은 패키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칩 투 칩, 칩과 칩끼리 연결하는. 우리 배웠죠? 이종 접합. 칩과 칩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예, 3D 패키징. 예. 근데 이거 나중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한미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이 칩과 칩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2021년 고객사별 매출 비중인데 제일 많은 거는 기타 제일 많고, 그 후공정 업체 중에 아마 이 회사가 대만일 거예요. ASE, 전 세계적인 후공정 업체죠. 여기 주로 후공정 장비를 만드니까 거기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대만 기업들이 꽤 많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매출은 대부분 파운드리, 비메모리가 많아요. 메모리는 적어요. 그죠? 메모리 비중이 6.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웨이퍼 다이싱 아까 보셨죠? 이렇게 블레이드, 칼날, 이 원판 있죠? 이걸로 자르는 거고, 이건 레이저, 이건 플라즈마로. 그리고 저궤도 위성망 구축 대표 기업인데 스페이스X, 원앱, 텔레스,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EMI 아까 그 전자파 차단해 주는 그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이 브로드밴드 이제 칩인데 요게 이제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HBM D램 있죠? 이걸 쌓는 거예요. 적층해가지고. 이게 적층이에요. 우리 적층 배웠죠? 그래서 이게 층을 쌓는다. 그래서 요거를 TSV라고 하는데 관통하는 겁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 마이크로 소형 그 숄더볼이 있어요. 요걸 해가지고 연결을 해줘요. 근데 그걸 해주는 장비가 이 본딩 장비인데 요거를 한미 반도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종 칩 있죠. 서로 다른 칩을 연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인터포저라고 밑에 보이세요? 여기 두 개 연결돼 있죠. 여기 서로 다른 칩을 연결해서 성능을 높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맨 밑에 기판에다 같이 다 붙여버려요. 옛날에 하나씩 그냥 따로따로 다 했는데 연결을 하고 같이 밑에다가 실장이라 그러죠. 칩을 이제 기판에 꽂아버리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GDDR5 구조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얘네 이 주황색을요 적층을 해요. 올려요. 이렇게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HBM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12개월 PBR인데 많이 내려왔죠. 옛날에 비쌌어요. 막 PBR 5배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2배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좀 올랐지만 그래서 많이 좀 밸류는 낮아졌고, 매출 비중은 MSVP 아까 절단 장비 있죠. 이렇게 절단하고 검사해주고 세척도 해주고 세정도 해주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 장비가 제일 많고 EMI 실드 있죠. 어제 뉴스 나왔던 2.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뭐 주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주력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같이 주가가 급등할 때는 좀 줄여야죠. 반대로. 그런 뉴스, 루머잖아요. 예,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이라면. 예. 아무튼 핵심은 요건 아니다. 다만 이제 수주 받으면 좋은 거고. 또 카메라 모듈 장비, TSV 아까 관통해주는 이런 장비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주주 친화적이라 이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오늘 나왔던 보고서 중에 이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캡처해봤는데 메리츠에서 나온 자료고요. 내년 전망인데 이게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요건 한번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브랜드에 초점을 맞춘 시장이고 요건 이제 다 하는 거고 요건 채널에 그 만드는 뭐 쿠팡 같은 거 있죠. 쿠팡은 브랜드 제품보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 번에 다 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 갈수록 럭셔리입니다. 여기는 가성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속한 게 주로 가장 큰 게 면세점이죠. 백화점하고. 예. 여기는 경기를 잘 안 타요. 예. 경기 안 좋아도요. 사람들 돈 씁니다. 지금도 백화점 장사 엄청 잘 돼요. 쓸 건 쓰는 거죠. 온라인 대체가 안 돼요. 예. 그런 상황이고 홈쇼핑이 좀 애매하죠.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품을 파는데 럭셔리 제품도 팔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백화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온라인한테 밀리고 이 포지션이 되게 어중간해요. 그리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네이버도 이거 브이라이브라 그래가지고 그 뭐죠? 네이버 그 라이브 쇼핑 여기서 뭐 홈쇼핑을 대신해 버리니까 어렵고 요새 편의점이 잘 되죠. 라면하고 이쪽은 가성비 제품들을 파는데 예, 생필품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그리고 가성비를 찾는데 이건 또 특징이 뭐죠? 온라인 대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성비 쪽에 있는데 여기도 가성비잖아요. 대형마트는 온라인하고 경쟁을 해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온라인하고 경쟁 안 합니다.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음료 주류도요. 박재범 소주 잘 팔리죠. 비싼데 박재범 소주는 여기에요. 일반적인 이제 맥주나 우리 브랜드 제품들은 여기 점점 밑에 가 있죠. 그리고 잘 안 팔려요. 사람들이 이제 맥주도 막 수제 맥주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 이건 김효진 연구원인 KB의 자료인데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미국 자본재 주문 추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미국 자본재 주문이 늘어납니다. 자본재 뭐죠? 중간재 같은 거예요. 뭐 공장 짓고 뭐 기계 설비 투자하고 이런 겁니다. 보시면 경기는 꺾이는데 이쪽에 투자는 늘어납니다. 경기 꺾이는데 일본이 기계 주문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은 경기 민감형 국가고 중간재를 납품을 많이 해요. 저런 쪽. 그래서 미국 자본재 주문이나 일본 기계 주문이 늘어난다는 거 한국의 제조업 한테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내년 시장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감히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렇게 보고서까지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시황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사실 거기 강연에 갔다 왔는데 아니 주가 급등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뭔 일 있었나요? 갑자기 뭐 지수가 한 40포인트나 폭등을 해가지고 오늘 종가에 MSCI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네,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004 근데 그 전부터 미리 올려놨죠. 쭉 당겨놨는데 종가에 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은 정말 좋았다. 예, 한국 시장이 진짜 강해졌구나. 또 요즘에 중국도 리오프닝 한다고 계속 언급 나오고 이게 일회성은 아닌 것 같고요. 1조를 샀습니다. 근데 그 1조 산 거는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그 오늘 MSCI 리밸런싱 영향으로 조금 주식을 산 게 아닌가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보세요. 외국인이 5천억 샀어요. 종가에. 그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주로 산 거는 당연히 전기전자를 6천억이나 샀습니다. 운수장비. 판 거는 철강주 좀 많이 올라서 판 것 같고요. 오늘 좋았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철강주가 근데 좋았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거 얼마만입니까? 드디어 30만 원까지 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진짜 고생 많이 했죠. 30만 원짜리를 보내. 얼마 전에 2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역시 주식은 정말 이게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이게 스토리가 좀 결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규 투자는 좀 어려워요.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아무튼 주주분들은 좀 다행입니다. 진짜. 그리고 무선 충전 기술, 뭐 밥솥, 렌터카, 전기차, 뭐 은행, 오늘도 은행 근데 제주은행이 좀 좋았고요. 그럼 DGB도 요즘에 잘 가고 BNK 뭐 다 괜찮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막판에 반전해가지고 아침에 계속 빠졌는데 LG엔솔, 이노베이션 다 올라갔고요. IT도 오늘 좋았습니다. LG전자 급등했고 삼성전자가 2% 이상 급등세를 보여줬고 건설 중소형주도 오늘 대부분 다 견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좋았습니다. 네이버가 18만원, 7천원, 편의점 오늘 좀 괜찮았고 그다음 증권회사들도 오늘 모처럼 좋았어요.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그리고 시멘트, 타이어, 보험주, MLCC도 오늘 좋았네요. 삼성전기가 5%나 올랐네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예요. 단순해요. 중국이 좋아지면 그냥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 업황은 너무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지니까 좋고 와 DLNC도 많이 올랐습니다. 3%. 또 전기차, 반도체 대표주 하이닉스도 올라갔고 조선주도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괜찮았고요. 현대미포도 많이 빠졌죠 최근에. 네, 일단 오늘은 좀 회복됐고요. 의류주들도 실적 워낙 좋고 오늘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 고르게 갔네요. 근데 오늘 좀 빠진 거는 그동안 좀 강했던 뭐 영화 콘텐츠 기업들 좀 약했고 오늘은 그 콘텐츠리 종목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졌고 CJ ENM이 6%도 빠졌네요. 근데 이건 빠진 이유가 종가에 그 MSCI 리밸런싱이 있어요. 그래서 편출돼요. ENM. 그래서 아마 그 충격은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급 이슈예요. 그다음에 농업 쪽은 좀 강했고 음원 음반주는 오늘 조금 약했습니다. 석유화학도 오늘은 조금 약했고요. 이수학이 근데 오늘 좀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인적 분할은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네, 물적 분할이 악재죠. 물적 분할은 이제 당연히 악재인데 여기 인적 분할은 상황에 따라서 호재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냥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적 분할은 어차피 회사를 두 개로 나눠서 주주가 각각 가져가거든요. 선택하면 되고 증권사 평가도 괜찮아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들어 올렸네요. 그죠? 장중에 폭락시키다가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분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건설기계는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두산 밖에서는 블록들이 있었대요. 증권사에서 옛날에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지분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다만 이런 노이즈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 갖고 계시면 업황은 좋거든요. 결국 그냥 수급 이슈다. 다만 좀 조정은 받을 수 있다. 기회를 주는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가격은 좀 싸지는 곳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행, 피팅 이쪽이 약했고 화장품이 어제 좋았죠. 근데 오늘은 일부 화장품도 올라갔지만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다시 코스맥스 다시 빠졌고 한국걸마, 연우 다시 빠졌던 것 같아요. 조선기자재도 다시 약했고 2차전지 그러나 이제 이들 기업들 제외하면 그 요새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 좀 약하죠. 그 이유는 미국의 경쟁사인 그 뭐죠?
퍼스트솔라가 좀 주가 안 좋아요. 예, 그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뭐 쉬어가도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거의 다 오른 것 같아서요. 아이고, 예. 대부분 다 좋았죠.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LG화학, LG화학도 이제 80만 원 얼마 안 남았네요. 네이버, 기아,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LG전자, 그리고 한국전력도 2만 원 넘었고 크래프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 그 삼성전기, NC소프트, 현대중공업. 그게 카카오페이는 좀 빠졌네요. LG노텍도 급등했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어제 급등했다 오늘 좀 밀렸고요. 메리츠화재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GS가 오늘 많이 올랐고 코웨이, SKC도 좋았습니다. 다만 두산 밖에서는 그 블록들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고요. 현대미포, 또 현대차 EUB, 아모레지는 어제 급등하고 오늘 화장품은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생명, 대우건설, 현대차, 우선주가 많이 올라. 현대차 우선주 혹시 기억나세요? 배당 많이 주는 거. 그죠? 이번 실제 많이 줄지 모르는데 아무튼 오늘 좀 왜 이렇게 거래가 터졌죠? 예. 우선주는 아무튼 본주보다 많이 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좀 의외네요. 우선주가 5%나 좀 의외입니다. 대한통운은 그 파업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요새 화물연대. 그리고 SK케미칼도 오늘은 어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급락해버렸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녹십자도 삼천리. 네, 일단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어제 너무 올랐던 석유화학이나 일부 화장품은 중국 이슈로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대밀렸고 반면에 이제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도 분위기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고 내년에 대해서도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쁜 요인들이 다 반영이 됐고 서서히 좀 개선되기 시작하고요. 아까 오전에 정광우 대표님하고도 라이브를 했지만 뭐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시더라고요. 원래 되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바뀌었다 이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서 그 오늘 오전에 그 연불리와 함께 소통하기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같이 방송했거든요. 86번가 정광우 대표님하고.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국에서 제가 좀 체크해 보니까 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이 광저우 당국이 그 방역 최적화를 이유로 도시 봉쇄 대거 해제했나 봐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주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호재예요. 중국 제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한국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또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풀어주는 것 같아요. 속도는 느리더라도 풀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방향성은 명확해졌다. 그래서 한국의 경기 민감주들, 특히 반도체, IT 부품, 스마트폰 이런 부품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호재성 요인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공시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어제 나온 것 중에서요. 어제 전자 공시, 어제는 요건 아니고 그 내부자 매수가 좀 있었어요. 어제 오랜만에 몇 개 말씀드리면 그 동원 개발이 부도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동원 건설이 부도난 거고요. 뭐 관련 없는 회사고 동원 개발의 그 여기 그 황정년 상무이사가 7만 주를 샀어요. 그래서 3,600원에. 그래서 저는 이거 매일 저는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밤마다 해요. 집에 저녁에 꼭 하고 잡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이제 어느 회사를 지금 계속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동원개발도 지금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정말 꾸준하게 지금 내부자 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주 중에선 그래도 뭐 되게 단단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 오킨스 전자는 그 소켓 있죠. 반도체 테스트 소켓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저도 잘 안 봤던 기업인데요. 놀란 게요. 아니 갑자기 지금 이렇게 4명이
그러니까 한번 요거는 고민을 해보세요.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제가 기업 분석은 아직 안 해봤어요. 아무튼 이제 5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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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주 이렇게 네 명의 임원이 이렇게 각각 거의 한 1억 원 되는 규모로 꽤 크게 산 거죠. 1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킨스 전자의 본업은 그러니까 본업은 뭐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이다. 실적은 좀 좋아지곤 있는데 아무튼 왜 저렇게 갑자기 많이 샀을까요, 임원들이? 그게 좀 약간 어제 보면서 특이했고 미온홀딩스는 김정돈 요 사내이사가요 이분이 최대 주주 같은데 계속 삽니다. 계속 사요. 자기 회사 주식을. 근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중간 배당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별 배당. 근데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한번 또 올랐었던 것 같고 배당을 주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많이 받으려고 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명확하진 않아요. 뭐 배당 안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가 뭐 충분히 배당 줄 여력은 충분하고 또 배당 줄 목적으로 또 예,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돈 잘 벌어요. 보시면 예, 돈 잘 벌고 원래 연말 배당 많이는 안 주거든요. 근데 특별 배당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 김정돈 대주주가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자 매수까지 한번 정리해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게 저녁 잘 보내시고 저도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방송 정말 꾸준히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